이제는 혼자 그렇게 악착같이 안 살아도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저는 정말 제 인생에도 늦은 위로가 오는 줄 알았습니다. 오래전 이혼한 뒤 혼자 반찬가게 본점과 매장 셋을 버티며 살다 보니 제 손목 통증 하나 챙겨주는 말에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다정다감한 그 사람과 결국 재혼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늦게 다시 맺은 인연이라 제가 먼저 의심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재혼 5개월쯤 지나자 왜 저는 집에서도 가게에서도 말 한마디 꺼내기 전에 먼저 눈치부터 보게 됐을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닿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미자입니다. 그때 나이로 65이었습니다. 오래전 결혼이 깨진 뒤로 20년 넘게 혼자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자기 살기도 바빴고 기댈 곳도 딱히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일을 했습니다. 처음엔 동네 반찬가게 하나였습니다. 냉장 쇼케이스 하나 놓고 도시락통에 반찬 담아서 파는 시기였죠. 그런데 어쩌다 단골이 생기고 단골 덕에 입소문이 났고 입소문이 나니까 자리가 좁아졌습니다. 본점을 따로 내고 거기에 직영 매장을 2곳 더 붙였습니다. 지역에서는 제법 이름이 알려진 집반찬 브랜드가 됐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그걸 다 해낸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발주가 밀리면 밤새워 정리하고 직원 급여 날짜 놓치면 안 된다 싶어서 달력에 동그라미 쳐두고 거래처에서 배달이 늦는다는 연락이 오면 직접 뛰어나갔습니다. 허리가 무거운 날도 손목이 퉁퉁 부은 날도 그냥 앞치마 두르고 주방에 섰습니다. 쉬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게 더 맞는 말이었습니다. 외로울 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외롭다는 생각도 크게 안 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 생각이 올라오기 전에 먼저 몸이 지쳐서 쓰러지는 편이었습니다. 박성호라는 사람을 처음 만난 건 아는 지인을 통해서였습니다. 좋은 분 있는데 한번 뵈면 어떻겠냐고 했을 때 저는 바로 고개를 젓지는 않았지만 2번 고민하고 3번 망설인 뒤에야 자리를 잡았습니다. 매장을 끝내고 나오는 저녁 시간 근처 조용한 국밥집에서 처음 마주했습니다. 성우는 조용한 인상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억지스럽게 웃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잘 보이려고 꾸며내는 느낌이 없었거든요. 제가 매장 얘기를 꺼냈을 때 과하게 맞장구를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래서 지금 3곳을 다 직접 챙기시는 건가요? 라고 담담하게 되물었습니다. 그 담담함이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뒤로 몇 번을 더 만났습니다. 자주는 아니었는데 만날 때마다 성우는 작은 것들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손목 보호대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약국 들렀다가 파스 한 팩을 사다 줬습니다. 특별한 말 없이 그냥 본점 냉기가 강하면 손목이 금방 굳더라고요 라고만 하고요. 저는 그날 집에 와서 그 파스를 내려놓고 한참 쳐다봤습니다. 20년 동안 아무도 제 손목을 먼저 본 사람이 없었거든요. 별것 아닌 파스 한 팩이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혼자 그렇게 악착같이 안 살아도 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바로 대꾸를 못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었습니다. 울면 안 된다 싶어서 그냥 별 말씀을요라고만 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였거든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들면 위험하다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흔들렸습니다. 성우는 급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 멀어지면 한 발 물러서 줬고 제가 가게 얘기를 할 때 끼어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혼자 키워온 브랜드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가볍게 보거나 여자 혼자 어떻게 이걸 다 했냐는 식으로 신기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점이 제가 마음을 연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몇 달이 지난 뒤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같이 살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일주일을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미 한 번 결혼이 깨진 사람이었으니까요. 두 번째 실수는 더 초라해질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성우가 나쁜 사람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억지로 의심하는 게 오히려 제가 옹졸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수락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던 날 저는 특별히 설레지도 않았고 특별히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든든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새벽에 혼자 일어날 때 그 옆에 사람 한 명이 있겠구나 싶은 그 정도였습니다. 큰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계산이 틀렸습니다. 기대가 없어도 실망은 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용하게, 아주 천천히. 혼인신고를 마치고 한 달, 두 달은 별 탈 없이 지나갔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다정했고 사람들 앞에서 저를 얕잡아 보는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인들한테 우리 집 사람이 이 브랜드를 혼자 키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조금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꽤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달이 지나고 4달이 지나고 5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저녁 늦게 본점 정산 자료를 정리하고 집에 들어오니 성우가 소파에 앉아 있다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당신 오늘 또 저녁까지 매장에 있었어? 이번 달 정산이 좀 복잡해서요. 손목은 괜찮아? 그냥저냥요. 거기까지는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성우가 이어서 한 말이 처음으로 조금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이제 당신이 본점까지 다 챙기기엔 무리가 있지 않아. 나이도 있고 몸도 있고 괜찮아요. 원래 하던 거예요. 원래 해왔다는 게 계속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잖아. 저는 바로 대꾸를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허리가 무거운 날도 있었고 손목 때문에 파스를 한 달에 몇 팩씩 쓰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생각해 볼게요라고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성우의 말이 조금씩 방향을 바꿨습니다. 제 건강을 걱정하는 말의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그 끝에는 항상 같은 결론이 있었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이 운영 쪽을 맡는 게 맞지 않겠어? 처음엔 그 젊은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성우가 불쑥 꺼냈습니다. 소라가 요즘 시간이 생겼다고 하더라고. 소라 씨가요? 그래. 가족이 가업을 돕는 건 자연스러운 거잖아. 가업.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이상하게 뭔가 걸렸습니다. 이게 제 가게인데 어느새 가업이 됐구나 싶은 말 한마디가 이렇게 빠르게 자리를 옮기는 거였습니다. 소라는 성우의 딸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몇 번 본 적 있었는데 공손하고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딱히 불편한 인상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강하게 거부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게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소라가 매장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조용하게 그냥 구경하는 것처럼 왔습니다. 어머님이 고생이 많으시네요라고 하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직원들한테도 인사성이 밝았고 억지로 뭔가를 하려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이 매장은 배달앱 정산이 어떻게 돼요? 거래처 발주는 어머님이 직접 넣으시는 건가요? 직원 스케줄은 어떻게 짜고 계세요?
질문의 종류가 달라졌습니다. 운영 구조를 파악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대답해줬습니다. 가족이 관심 갖는 건 나쁜 거 아니라고 스스로한테 말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소라가 거래처 담당자와 직원 몇 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레시피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운영은 제가 배우면 되죠. 그 말이 입 밖에 나오는 순간 저는 국자를 들고 있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소라는 웃으면서 말했고 그 말투가 너무 공손해서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공손하게 지워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를 배려하는 말처럼 들렸는데 실제로는 제 자리를 뒤로 미는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요.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습니다. 도와주겠다는 말을 제가 너무 심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재혼을 한 뒤에 이런 걸로 시끄럽게 구는 제가 문제인 건 아닌가도 싶었습니다. 성우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소라 씨가 운영을 배우겠다고 하던데 그게 어느 정도 성까지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성우는 별거 아니라는 듯이 받았습니다. 당신을 편하게 해주려는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그 한마디로 대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기면 제가 예민하고 옹졸한 사람이 되는 구조였거든요. 성우는 여전히 부드러웠고 저는 여전히 이게 정말 배려인지 다른 무언가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불편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도 몸이 먼저 알 때가 있거든요. 20년 넘게 혼자 이 일을 해오면서 배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때 그 느낌을 무시하면 반드시 나중에 후회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조용하게, 티나지 않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매일 새벽 본점 불을 켜는 사람처럼 재혼 5개월 뒤 그 다정하던 남자가 왜 전혀 다른 방향을 보기 시작했는지 저는 아직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제가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아직도 제 이름으로 단단히 쥐고 있는 것들이 문제였습니다. 그걸 깨닫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소라가 처음 본점에 나타난 날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성우가 며칠 전부터 소라가 한번 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가볍게 넘겼습니다. 아버지 재혼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 거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소라는 저를 보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매장을 보러 온 거였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주방 쪽을 먼저 훑었습니다. 제가 인사를 건네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어머님, 여기가 본점이에요? 생각보다 넓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냉장 쇼케이스 앞에 서서 진열 구조를 보더니 매장마다 진열이 다 다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처음 온 사람 치고는 질문이 좀 빨랐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냥 대답해 줬습니다. 관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소라는 그 다음 주에도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이더니 어느새 2, 3일에 한 번 꼴이 됐습니다. 올 때마다 어머님 힘드실까 봐요라는 말을 달고 왔는데 그 말이 반복될수록 이상하게 귀에 걸렸습니다. 힘드실까 봐 온다는 사람이 왜 매번 운영 쪽 질문만 하는 건지 싶었거든요. 어머님, 배달앱 정사는 어떻게 되세요? 매장마다 따로 들어와요? 거래처 발주는 직접 넣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이에요? 단말기 업체는 어디 거 쓰세요? 수수료가 얼마나 돼요? 질문이 점점 구체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라가 직원들한테 직접 말을 거는 걸 봤습니다. 제가 잠깐 주방에 들어간 사이 홀에 있던 직원한테 이것저것 묻고 있었습니다. 스케줄 어떻게 짜는지, 급여는 언제 나오는지, 주방장이 따로 있는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왜 직원한테 묻는 걸까? 저한테 물으면 되는데. 그 생각이 스쳤다가 금방 사라졌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보는 건가 싶어서요. 그러다 결정적인 말을 들은 게 그 무렵이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 한 분이 납품 일정 조율하러 본점에 들렀는데 소라가 마침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나오다가 소라가 그 담당자한테 자신을 소개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운영 쪽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하지만 속이 이상했습니다. 운영 쪽 보는 사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았거든요. 저는 소라한테 운영을 맡긴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성우한테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라는 이미 자기 소개를 그렇게 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우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소라 씨가 거래처 담당자한테 자기를 운영 쪽 사람이라고 소개하던데요. 성우는 잠깐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배우러 다니는 거잖아. 근데 제가 맡긴다고 한 적이 없잖아요. 당신을 편하게 해주려는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예민하게 받아들인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입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제가 뭔가를 더 말하면 저는 시어머니 자리에서 편해지겠다는 며느리 발목 잡는 옹졸한 사람이 되는 구조였거든요. 성우는 그걸 알고 그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넘겼습니다. 그런데 넘길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직영 매장 중 한 곳에서 일하는 직원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넨 게 그맘때였습니다. 오래 같이 일한 직원이었습니다. 퇴근하려는 저를 붙잡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모님, 제가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박소라 씨가 다음 달부터 보고 체계가 바뀐다고 하셔서요. 저희가 앞으로 누구한테 보고 드려야 하는 건지 몰라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보고 체계가 바뀐다. 다음 달부터.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성우한테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라는 이미 직원들한테 그런 말을 하고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매장 안에서 보고 구조가 바뀐다는 얘기가 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 직원한테 괜찮다고 지금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차에 타서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게 몸으로 먼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집에 들어와서 성우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소라 씨가 직원들한테 보고 체계 바뀐다고 했다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성우는 잠깐 표정이 굳었다가 금방 풀었습니다. 소라가 좀 앞서 나간 거지. 내가 얘기해 둘게. 앞서 나간 게 아니라 제가 동의한 적 없는 말을 직원들한테 한 거잖아요. 당신이 힘드니까 도우려는 거라고. 왜 자꾸 나쁘게 받아들여? 또 그 말이었습니다. 나쁘게 받아들인다는 말. 저는 그날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봤자 제가 예민한 사람, 며느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성우가 소라 편을 드는 건지 아니면 이 상황을 이용하는 건지 그때까지도 저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일이 그 확신을 만들어줬습니다. 본점 건물 재계약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습니다.
건물관리실장 이상만 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분이라 말을 편하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가족분 쪽에서 미리 운영 승계 얘기를 하시던데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저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발주서를 떨어뜨렸습니다. 운영 승계. 그 단어가 머리에 꽂혔습니다. 관리실장한테까지 그런 말이 들어갔다는 건 이게 단순히 소라가 앞서 나간 게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계획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를 빼고 저 모르게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관리실장한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재계약은 제가 직접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성우와 소라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못 들었는지 아니면 개의치 않았는지 둘 다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다가 멈췄습니다. 대표 자리까지 당장 바꾸는 건 무리라도 재계약부터 같이 걸어두면 나중에 수월해. 정산 구조만 들어오면 직원들이야 금방 따라와. 소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성우는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들어온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깐 서 있다가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끝에 앉아서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자꾸 들어왔습니다. 건강을 걱정하는 말, 쉬라는 말, 소라가 도와주면 된다는 말, 직원들한테 한 보고, 체계 얘기, 관리실장한테 들어간 운영승계 말, 그리고 방금 들은 그 대화까지 전부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전부 같은 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조용히, 천천히, 티나지 않게 빼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물러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식으로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성우가 재혼 전에 다정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제 손목을 먼저 본 것도 파스를 사다 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이 겨냥한 곳은 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을 열어서 제자리에 가까워지려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우는 끝까지 이렇게 나올 사람이었거든요. 오해라고, 당신을 위해서라고, 가족끼리 맞는 게 뭐가 문제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저를 예민하고 욕심 많은 사람으로 만들 게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조용하게, 차갑게, 그리고 단단하게. 20년 동안 혼자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에 마음을 열었던 건 실수였지만 그 실수를 수습하는 방법까지 잊어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재계약 날짜는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끝내려면 그 자리에서 끝내야 했으니까요. 저는 원래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결혼이 깨지고 나서 혼자 살아온 세월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겨도 일단 속으로 사귀고 화가 나도 일단 참고 넘기는 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인 사람이 감정적으로 굴면 손해는 언제나 자기 몫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라가 매장을 드나들고 직원들한테 보고 체계가 바뀐다는 말을 하고 다녀도 일단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성우한테 몇 번 말을 꺼내봤지만 돌아오는 건 항상 같은 말이었습니다.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 그러니까 저는 예민하지 않은 척 버텼습니다. 그런데 참는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한계가 온 건 생각보다 조용한 방식이었습니다. 큰 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대놓고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아침
본점에 출근해서 직원들 얼굴을 보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다들 저한테 말을 걸다가 잠깐 멈추는 것 같은, 뭔가를 알고 있는데 먼저 꺼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평소처럼 주방 점검하고 발주 확인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하루 종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퇴근 무렵 주방 직원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오래 같이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한번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모님, 제가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소라 씨가 어제 매장 오셨을 때 다음 달부터 거래처 발주 승인이 소라 씨 쪽으로 넘어온다고 하셔서요. 저희가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건지 몰라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래처 발주 승인이 넘어온다. 다음 달부터. 발주 승인은 제가 직접 처리해 온 구조였습니다. 어떤 재료를 얼마나 넣을지, 어느 거래처에서 무엇을 받을지는 전부 제 확인이 있어야 움직이는 구조였습니다. 그걸 소라한테 넘긴다는 말을 저는 한 적이 없었습니다. 성우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라는 이미 직원들한테 그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직원한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달라지는 거 없어요. 발주는 제가 계속 확인합니다. 직원은 그제야 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차에 타고 나서 한동안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목이 잠겼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가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라가 매장을 드나든 게 몇 달이었는데 그 몇 달 동안 저 모르게 이미 직원들 사이에서 자기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성우한테 말했습니다. 소라 씨가 발주 승인이 자기한테 넘어온다고 직원들한테 얘기하고 다니던데요. 성우는 잠깐 표정이 굳었다가 금방 풀었습니다. 소라가 좀 앞서간 거지. 내가 얘기해 둘게. 앞서간 게 아니에요. 제가 동의한 적 없는 말을 직원들한테 한 거잖아요. 당신이 힘드니까 도우려는 거라고. 그걸 왜 자꾸 나쁘게 봐?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우는 항상 이 자리에서 소라를 감쌌거든요. 제가 뭔가를 짚으면 소라가 앞서간 거라고 했습니다. 소라가 열심히 하려는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구조가 너무 반복됐습니다. 저는 이 구조 안에서 말을 해봤자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말 대신 눈을 쓰기로 했습니다. 보기 시작한 겁니다. 제대로. 소라가 매장에 올 때마다 뭘 보고, 뭘 묻고,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거래처 담당자들한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직원들이 소라를 어떻게 대하기 시작했는지, 그걸 전부 기억해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원 예약이 있어서 오전에 잠깐 본점을 비웠습니다. 손목 때문에 정형외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대기가 길어서 2시간 가까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돌아와서 주방 점검을 하다가 서류함 쪽을 보니 뭔가 위치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항상 같은 자리에 두는 사람이라 조금만 달라져도 티가 났거든요. 본점 서류함에는 임대차 계약 파일과 정산 관련 자료, 거래처,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매장 CCTV를 돌려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설마 싶었거든요. 그런데 설마가 맞았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 있는 동안 소라가 본점에 왔습니다. 직원들한테 인사를 하고 주방 쪽을 잠깐 둘러보더니 제 서류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파일을 꺼내서 펼쳐봤습니다. 정산 자료가 든 폴더도 들여다봤습니다.
몇 분을 그렇게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다시 제자리에 넣고 서류함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화가 난다기보다 이게 지금 현실이구나 싶은 감각이 먼저 왔습니다. 소라가 서류함을 뒤진 건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없는 시간을 알고 그 틈을 노려서 온 거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고 정산 구조를 파악하려던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다음 단계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제야 모든 게 맞아 들어갔습니다. 건강을 걱정하던 말, 쉬라던 말, 소라가 도와주면 된다던 말, 직원들한테 보고 체계 바뀐다던 말, 거래처에 자기를 운영자처럼 소개하던 것, 관리실장한테 들어간 운영관계 얘기, 그리고 제가 없는 틈에 서류함을 뒤진 것까지 전부 같은 그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판이 있었습니다. 성우가 저한테 다가왔을 때부터 이미 그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지금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재혼을 하고 나서 제 가게의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이 된 순간부터는 분명히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제가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거나 아니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 구조를 바꿔버리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아니, 늦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아직 재계약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성우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라를 봤냐고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밥 먹고 평소처럼 방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감정으로 풀면 안 됩니다. 소리를 질러봤자 성우는 오해라고 할 게 뻔했습니다. 소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할 게 뻔했습니다. 제가 증거 없이 서류함 얘기를 꺼내면 오히려 제가 소라를 의심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래 거래해온 세무사 김세은 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최근 몇 달 자료를 한번 같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게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요. 세은 씨는 바로 시간을 잡아줬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앉아서 자료를 펼쳐놓고 보는데 세은 씨가 먼저 짚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보셨어요? 뭔데요? 본점 단말기 업체에 명예 변경 가능 여부 문의가 들어간 기록이 있어요. 사장님이 하신 거 아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굳었습니다. 단말기 명예 변경 문의. 저는 그런 연락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세은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배달앱 관리자, 계정에 접근을 시도한 로그가 남아 있어요. 사장님 기기가 아닌 다른 기기에서요. 숨이 잠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단말기 명의를 바꾸면 정산 계좌가 바뀝니다. 배달앱 관리자, 계정을 넘기면 주문과 매출 흐름이 바뀝니다. 그 두 가지만 장악해도 매장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은 명의와 상관없이 넘어가는 거였습니다. 소라가 서류함에서 확인하려 했던 게 바로 이 구조였습니다. 어디를 건드려야 하는지를 파악하려던 거였습니다. 저는 세은 씨한테 말했습니다. 이 기록들 다 보관해 주실 수 있어요? 세은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사장님, 거래처 쪽에서 저한테 한번 연락이 왔었어요. 따님이 대표님이 몸이 안 좋아서 앞으로 자기가 본다고 하시던데 세금 계산서 수신처를 바꿔도 되냐고요. 그래서요? 제가 사장님한테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했죠. 저는 고맙다는 말을 했는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을 나와서 차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한동안 봤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키운 가게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재료 확인하고 직원 급여 날짜 챙기고 거래처 관계 하나하나 쌓아온 가게였습니다.
그게 제 손목이 망가지는 동안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그걸 누가 제 동의도 없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이 실감 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사람이 진짜 화가 나면 울거나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갑게 가라앉는다는 걸 그날 알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건 가족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재계약 날짜를 달력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끝내기로 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서류로, 말이 아니라 명의로, 제 이름으로 쌓아온 것들로, 저를 조용히 비워내려던 사람들 앞에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을 다녀온 뒤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났고, 여전히 본점 주방 불을 켰고, 여전히 성우한테 밥 차려주고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소라가 매장에 와도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웃으면서 받았고, 질문하면 대답해줬고,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감정부터 내세우지 않는 법을 오래전에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습관이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무기가 됐습니다. 저는 조용히 티나지 않게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건 기록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세은 씨가 이미 단말기 명의 변경 문의 기록과 배달앱 접근 로그를 확보해뒀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더해서 직접 챙길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들한테 조용히 연락을 돌렸습니다. 소라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게 나왔습니다. 한 거래처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따님이 대표님이 몸이 안 좋아서 앞으로 자기가 본다고 하시던데요. 발주 연락처 바꿔도 되냐고 하셔서 일단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다른 거래처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라 씨가 계약 구조를 한번 검토하고 싶다고 하셔서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사장님이 요청하신 건 아니었나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목소리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만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전부 메모해뒀습니다. 날짜와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경로로 접촉이 있었는지까지요. 발주 연락처를 바꿔도 되냐는 말, 계약 자료를 보내줬다는 말. 이건 단순히 소라가 설쳐댄 게 아니었습니다. 소라가 이미 거래처 관계까지 건드리려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거래처 연락처가 바뀌고 발주 승인이 넘어가고 단말기 정산 계좌가 바뀌면 명의는 제 이름이어도 실질적인 운영은 소라 쪽으로 넘어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 구조를 완성하려면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임대차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라가 서류함을 뒤진 거였습니다. 그 그림이 전부 보였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매장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소라가 서류함을 열고 임대차 계약 파일을 꺼내 들여다보던 장면, 정산 자료 폴더를 확인하던 장면을 캡처해뒀습니다. 영상이 덮어 씌워지기 전에 따로 저장해 둔 겁니다.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관리실장 이상만 씨한테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상만 씨는 오래 아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본점 건물에 들어온 날부터 실무를 맡아온 분이라 서로 말이 편한 편이었습니다. 제가 찾아가자 이상만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사실 저도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어떤 부분이요? 성호 씨가 재계약 전에 한번 들르셨는데
앞으로 운영을 가족이 맡게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재계약 서류에 소라 씨 이름도 같이 들어가는 게 가능한지 물어보셨어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임차인 변경은 기존 계약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냥 가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는지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성우는 직접 관리실장을 찾아가서 재계약 서류에 소라 이름을 올리는 게 가능한지까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저 모르게요. 저를 쉬게 하겠다던 사람이 한 짓이었습니다. 이상만 씨가 덧붙였습니다. 사장님, 재계약 날짜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 맞죠? 네. 제가 직접 나갑니다. 그럼 제가 양측 다 그날 자리 잡을게요. 저는 고맙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오니 성우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엌에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성우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늦었네. 좀 볼 일 있었어요. 몸은 괜찮아?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성우 얼굴을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감정이 올라올 것 같았거든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방에 들어와서 문을 닫고 앉았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단말기 업체명의 변경 문의 기록, 배달앱 접근 로그, 거래처 담당자들 확인 내용, CCTV 영상, 관리실장 진술, 세무사가 정리한 접촉 흔적들, 그리고 직원들한테 보고 체계 바뀐다고 한 것, 발주 승인 넘어온다고 한 것까지.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재계약 자리는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펼쳐놓기로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서류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류 앞에서는 오해라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일주일 사이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소라가 본점에 왔습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소라는 평소처럼 웃으면서 들어왔고 주방 직원들한테 인사를 하더니 저한테 왔습니다. 어머님, 재계약이 이번 주죠? 네. 아버지가 같이 가시겠대요.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왜요? 어머님 혼자 챙기시기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요. 계약서 같은 거 챙겨드릴 수도 있고요. 저는 소라 얼굴을 잠깐 봤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공손했습니다. 어머님을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말했습니다. 그래요. 같이 오세요. 소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허락한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 자리에 다 같이 있어야 한꺼번에 끝낼 수 있으니까요. 소라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세은 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재계약 날 같이 자리 잡아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사장님. 자료 다 정리해서 갈게요. 그 다음엔 이상만 씨한테 연락했습니다. 재계약 자리에 혹시 그동안 있었던 얘기들 직접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제가 들은 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감각을 오래 기억해 두고 싶었습니다. 억울함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각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버텨오면서 몸에 밴 그 감각이요. 재혼을 결심했을 때 저는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옆에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쉬는 모습을 원했던 게 아니라 제가 물러난 자리를 원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키운 가게였습니다. 제 손목이 망가지는 동안 만들어진 브랜드였습니다. 그게 다정한 말 몇 마디에 걱정하는 척 몇 번에 넘어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재계약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사업자 등록증 원본을 꺼냈습니다. 본점과 각 매장 임대차 계약서를 챙겼습니다. 카드 단말기 정산 계좌 자료, 배달앱 관리자, 계정 등록 내역, 거래처 발주 승인 번호 자료까지 전부 파일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세은 씨가 정리해준 접촉 기록과 접근 로그 자료도 함께 챙겼습니다. 서류 파일을 가방에 넣고 지퍼를 닫으면서 저는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이 안에 든 것들이 전부 제 이름으로 된 것들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만들어 온 것들이었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내일 그 자리에서 저를 비우려던 사람들 앞에 저는 그냥 앉아 있을 생각이었습니다. 조용하게, 침착하게, 그리고 준비된 사람으로. 재계약 당일 아침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성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넥타이까지 맸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눈에는 오늘이 마무리하는 날이었겠죠. 오래 준비해 온 것들을 정리하는 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냥 밥을 먹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소라는 본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일찍 나오셨네요. 그래요. 저는 짧게 받고 먼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관리실 회의실은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테이블 하나에 의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이상만 씨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 세은 씨도 와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이상만 씨가 눈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세은 씨는 자료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성우와 소라가 들어왔습니다. 소라는 세은 씨와 이상만 씨를 보더니 잠깐 표정이 굳었다가 금방 풀었습니다. 성우는 자리에 앉으면서 이상만 씨한테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분위기를 읽지 못한 건지 아니면 읽고도 모른 척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리가 잡히자 소라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조리 쪽만 보시면 되고요. 운영은 제가 정리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재계약도 그런 방향으로 구조를 잡으면 어떨까 해서요. 말투는 지나치게 공손했습니다. 마치 제가 이미 동의한 것처럼 오늘은 그냥 서류만 마무리하면 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성우도 옆에서 받쳐줬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할 일과 놓을 일을 구분해야지. 내가 집사람 몸 생각해서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하나씩 꺼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원본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본점 임대차 계약서를 그 옆에 놓았습니다. 직영 매장 두 곳의 임대차 계약서도 나란히 놓았습니다. 카드 단말기 정산 계좌 자료, 배달앱 관리자, 계정 등록 내역, 주요 거래처 발주 승인 번호 자료까지 차례로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은 씨가 정리해준 접촉 기록과 접근 로그 자료를 올려놓았습니다. 테이블 위가 서류로 채워지는 동안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소라는 서류들을 보면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성우는 표정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입이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 명의는 저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재계약 동의도 제 서명이 없으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본점도 각 매장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소라가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정산 구조도, 각 매장 발주 승인도, 배달앱 관리자, 계정도 전부 제 이름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 동의 없이 이 구조를 건드리려 한 기록이 이미 여기 있습니다. 세은 씨가 접촉 기록 자료를 짚으면서 말했습니다. 본점 단말기 업체의 명예 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한 기록입니다. 사장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배달앱 관리자, 계정의 외부 기기에서 접근을 시도한 로그도 있습니다. 이상만 씨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성호 씨가 재계약 전에 저한테 직접 오셔서 소라 씨 이름을 계약서에 같이 올릴 수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한미자 사장님 동의 없이요. 그래서 제가 임차인 변경은 기존 계약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소라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어머님을 도와드리려던 거지 몰래 뭔가를 하려던 게 아니에요. 도와드리려던 거면 제 동의를 먼저 구했어야죠. 저는 짧게 받았습니다. 감정 없이요. 거래처 담당자한테 대표님이 몸이 안 좋아서 앞으로 자기가 본다고 소개하고 다닌 것도, 발주 연락처 바꿔도 되냐고 물어본 것도, 직원들한테 보고 체계 바뀐다고 말하고 다닌 것도, 제 서류함을 열고 임대차 계약서를 들여다본 것도 전부 제 동의 없이 하신 겁니다. 소라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성우가 그때 끼어들었습니다. 가족끼리 도우려던 건데 이렇게 서류까지 들이미는 게 맞아? 부부끼리 이러는 거야? 저는 지금 부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사업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우가 굳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재계약은 오늘 제 이름으로 기존 조건 그대로 진행합니다. 소라 씨 이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산 구조도 발주 승인 구조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인해 두고 싶었습니다. 이상만 씨가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저는 서명란에 제 이름을 썼습니다. 천천히 또렷하게요. 소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우는 시선을 테이블 쪽으로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잠깐 더 앉아 있었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쉬고 싶지 않다고 한 적 없습니다. 다만 제 자리를 남 좋은 일 하듯 내어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성우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저는 파일을 정리해서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복도 창문으로 바깥을 잠깐 봤습니다. 평범한 오전이었습니다. 시장 쪽에서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고 본점 앞 골목에는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은 씨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잘 됐어요. 이상만 씨도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재계약은 사장님이랑 직접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주차장으로 나오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성우와 소라가 회의실에서 어떤 표정으로 나올지, 어떤 말을 나눌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끝난 자리였거든요. 제가 준비한 것들이 그 자리에서 전부 제 역할을 했습니다. 더 볼 게 없었습니다. 차에 타고 나서 핸들을 잡고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신기했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떨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서류를 꺼내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버텨온 시간이 그 순간 몸 안에서 다 쏟아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본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방 불을 확인하고
오전 발주 들어온 것 점검하고 직원들 얼굴 한 번씩 봤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실제로 이 공간 안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재료는 제자리에 있었고 단말기는 제 계좌로 정산되고 있었고 거래처 발주 승인은 제 이름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 아무도 이걸 건드리려 하지 못할 거라는 걸 저도 알고 그쪽도 알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성우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집에 언제 와? 저는 한동안 그 문자를 봤습니다. 짧은 문자였는데 그 안에 뭔가 복잡한 게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화가 난 건지, 당황한 건지, 아니면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는 건지. 저는 그냥 답장했습니다. 좀 이따 갈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본점 마감을 직접 챙겼습니다. 직원들 퇴근시키고 주방 정리 확인하고 불 끄고 문 잠갔습니다. 평소처럼요. 그런데 그날따라 문을 잠그는 손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 문이 제 문이라는 게, 이 공간이 제 공간이라는 게 다시 한번 실감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재계약 자리에서 끝난 건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한테 가지고 있던 마지막 기대가 끝난 거였습니다. 성우가 정말 제 편이길 바랐던 마음, 소라가 정말 도우려는 마음이길 바랐던 마음이요. 그게 오늘 그 자리에서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섭섭하냐고 물으신다면 섭섭하다는 게 어떤 감각인지 그날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텅 빈 게 슬픈 건지 홀가분한 건지도 구분이 안 됐습니다.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들어가면 성우가 있을 겁니다. 뭔가 말을 꺼낼 겁니다. 오해라고 할 수도 있고 서운하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끼리 왜 그러냐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 나와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들이 저를 흔들 수 없다는 걸요. 왜냐하면 저는 오늘 그 자리에서 이미 제 자리를 지켜냈거든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은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재계약 자리 하나로 이 결혼이 정리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진짜 마무리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끝낼지는 이미 마음속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재계약 자리가 끝나고 집에 들어간 날 밤, 성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 척했지만 화면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마시고 씻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집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정확한 것 같았습니다. 이미 할 말이 다 끝난 사람들의 침묵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성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일은 좀 심했던 거 아니야. 저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고 그냥 대답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부부끼리 그 자리에서 서류를 들이미는 게 맞냐고. 소라도 있는 자리에서 소라 씨가 있어서 한 겁니다. 당사자니까요. 당신이 너무 몰아붙인 거야. 저는 제 가게 재계약을 제 이름으로 한 겁니다. 몰아붙인 게 아니에요. 성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말을 찾는 것 같았는데 마땅한 말이 없었는지 그냥 수저를 들었습니다. 저는 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그날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성우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화를 냈습니다. 그깟 가게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냐고 했습니다. 부부끼리 서류 들이미는 게 정상이냐고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짧게 받고 넘겼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받아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제가 예민한 사람이 되는 구조가 다시 만들어지거든요. 저는 그 구조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화가 통하지 않자 이번엔 불쌍한 척이 시작됐습니다. 소라가 철이 없어서 그랬다. 내가 잘못 가르친 거다. 나는 그냥 당신 건강이 걱정됐을 뿐이다. 이번 한 번만 덮고 가자. 우리가 왜 이래야 하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사람이 불쌍한 척을 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그게 인지상정이니까요. 저도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이 전혀 안 닿았다고 하면 거짓말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 흔들림을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 알 것 같았거든요. 성우가 재혼 후에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혼인신고가 끝난 뒤 더 숨기지 않게 된 거였습니다. 재혼 전에 그렇게 다정했던 것도, 파스를 사다 주고 손목을 챙겨줬던 것도 전부 그 방향을 향한 과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라는 사람을 좋아했던 게 아니라 저라는 사람이 가진 것을 봤던 겁니다. 그걸 알게 된 순간 흔들림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법률 이혼을 결심한 건 재계약 자리 직후부터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게 확인됐거든요. 성우가 저를 배려한 게 아니라는 것, 소라가 도우려 했던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두 사람이 함께 제 자리를 정리하려 했다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 정도면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동안 모아둔 것들을 전부 꺼냈습니다. 성우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 소라와 나눈 대화 기록, 거래처 담당자들한테 확인한 내용, 직원들, 진술, 단말기 업체 명의 변경 문의 기록, 배달앱 접근 로그, 관리실장 이상만 씨가 확인해 준 내용, CCTV 영상, 그리고 세은 씨가 정리해 준 접촉 기록까지 재계약 자리에서 오간 내용도 정리해서 넘겼습니다. 변호사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말했습니다. 사업 운영 개입 시도, 정산 구조 변경 접근, 계약 개입, 그리고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 정황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걸로 될까요? 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지 않아도 이 정도 정황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늦게한 재혼이었습니다. 혼인 기간도 짧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복잡할 수 있다고 걱정했는데 오히려 기간이 짧았던 덕에 얽힌 것도 적었습니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도 제 사업 명의가 처음부터 끝까지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크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처음엔 협의 이혼을 원했습니다. 조용히 끝내자. 서로 체면이 있으니까. 저는 조용히 끝내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변호사까지 선임한 거야? 네. 성우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체면을 세우고 싶어서인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할게. 소라도 그렇고. 근데 이혼까지 해야 해? 지금 사과를 받으러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대화를 길게 끌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끝까지 체면을 세우고 싶어 했지만 이미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협의로 얼버무려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자료가 전달되자 성우 쪽에서도 더 이상 버티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결혼은 법률 이혼으로 정리됐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을 저는 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감정이 있었냐고 물으신다면 솔직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홀가분하기도 했고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 나이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싶은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느낀 건 다른 감각이었습니다. 이제 내 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됐다는 감각이었습니다. 누군가 내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더 이상
내 집에 없다는 감각이요. 그게 다른 어떤 감정보다 컸습니다. 이혼이 정리되고 나서 저는 운영 구조를 다시 손봤습니다. 혼자 다 끌어안던 방식을 조금 바꿨습니다. 매장 권한 체계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어느 직원이 어떤 권한까지 갖는지, 발주 승인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정산 확인은 누가 하는지를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실무는 오래 믿고 일해온 직원한테 나눴습니다. 제가 없어도 돌아가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단 제가 없어도 돌아가는 구조지 제 권한이 없어도 돌아가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는 확실하게 지켰습니다. 브랜드 상표 관리도 더 단단히 했습니다. 세은 씨와 함께 계약 구조를 다시 점검했고 거래처 연락처도 전부 제 직접 연락처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누군가 또 건드리려 해도 예전처럼 쉽게 파고들 수 없는 구조로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새벽에 열렸습니다. 재료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발주 점검하고 직원들 얼굴 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여전했습니다. 손목은 여전히 시큰했고 허리는 오래 서 있으면 뻐근했습니다. 그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딱 하나였습니다. 본점 주방 불을 켤 때 이 불이 제 불이라는 게 이제는 아무런 의심 없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당연했는데 한동안은 그게 흔들렸었습니다. 제 가게 안에서 제 자리가 어디인지 눈치를 보게 됐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이제는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주방에서 혼자 재료를 손질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났습니다. 성우가 처음 파스를 사다 줬던 날. 이제는 혼자 그렇게 악착같이 안 살아도 됩니다라고 했던 그 말. 그때 제가 눈이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었던 것.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위험하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았다던 것. 몸이 먼저 알았는데도 저는 결국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게 실수였냐고 물으신다면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외로운 사람이 따뜻한 말에 마음을 여는 건 잘못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잘못은 그 마음을 이용한 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다정한 말과 끝까지 내 편이라는 말은 같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사람이 좋다는 것과 그 사람을 믿어도 된다는 것도 같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그 차이를 이 나이에 다시 배웠습니다. 늦게 배운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안 배우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재료 손질을 마치고 주방을 정리하면서 저는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손목이 시큰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요. 가만히 한쪽 손으로 반대편 손목을 감싸쥐고 잠깐 눌러줬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혼자이던 시절에도, 재혼하던 시절에도, 그리고 지금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이 손목이 20년 동안 버텨온 거라는 것, 앞으로도 제가 직접 챙겨야 한다는 것, 그게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늦게한 재혼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제 자리를 지켜낸 건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본점 주방 불은 오늘도 켜져 있습니다. 제 손으로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한 줄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마음까지 함께 전해두겠습니다.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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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습니다.
겠습니다. 겠습니다. 겠습니다. 겠습니다. 겠습니다. 겠습니다. 겠습니다. 겠습니다. 겠습니다. 겠습니다.